첫 번째 세션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력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학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부터 에너지 포럼 2023에 참석해 주시고 또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력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이미 1월 달에 내용이 공개가 돼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참여하면서 고민했었던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전력산업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식, 그리고 수요 전망할 때 고민의 내용, 그다음 설비 계획,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그 운영 계획인 발전량 전망,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목표, 대통, 시장, 그리고 몇 가지 발전 방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주요 내용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합을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앞서 김정환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할 수 있는 2030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됐고 또 2050 탄소 중립이 선언된 상황에서 2036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본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집행하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또 법적으로는 그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계획 간의 정합성 때문에 여기에 나온 계획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가 계획을 하나의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그림으로 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니에 원래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시는 것처럼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에너지 기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설비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 비중, 발전량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재작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지난 1월에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12월 불과 몇 개월 있으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착수될 예정이고요. 10차 정기본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이슈들이 11차 정기본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시작할 때의 문제의식은 처음에는 재작년 12월에 시작할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마음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3월에 발발하면서 위원들은 많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를 이 정기본에서 해결하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특히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늘리기는 하되 어떻게 믹스나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일종의 전제 조건 내지는 상위 계획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믹스를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그 21년 10월에 확정된 2030 NDC, 즉 18년 대비 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라고 하는 목표, 그 중에서 전환 부분의 경우에는 44.5%였는데 이 수치를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하향을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이 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역할이 대폭 축소가 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대폭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의 기본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탄소 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인 석탄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수요 관리의 수단으로 새롭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그 수단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통과 관련해서 그 저장 장치 부분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부분, 그다음 전력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장, 특히 중앙 경매제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담자라는 기본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것, 그리고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적기에 준공하는 것, 그리고 36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2개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중심에서 풍력으로 비중을 좀 변경하자. 그래서 기존의 9대1의 그 비중을 2036년까지 6대4로 조정을 함으로써 어떤 해상 풍력의 역할이 강화된 부분이 중요한 그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석탄과 LNG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석탄의 경우에는 2036년까지 28기를 LNG로 전환을 하고 남아있는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20% 혼소 내용이 들어갔고요. LNG에 대해서는 50%까지 수소를 혼소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후 LNG의 개최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노후 LNG의 경우에는 개별 건건별로 정기사업법상의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등은 반영을 하되 노후 석탄 산업단지 열병합을 포함해서 노후 석탄을 LNG로 개최할 때는 용량을 늘리지 않고 모자란 열 생산 필요량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설치하는 형태로 해서 설비 용량을 지양하는 것으로 내용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입니다. 수요는 저희가 구차 계획하고 다르게 중요하게 고려가 된 사항은 첫째, 전기화의 영향을 반영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영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기화의 영향은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제일 좋은 것은 각 부분의 전기화 수요를 파악해서
총 필요한 전기의 양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바텀업 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전기화의 미래상에 대한 불확실성, 즉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전기화에 대한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전기화의 모양을 가져갈 텐데 에너지 기본 계획이 국내 없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전기화의 모양을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그 개별 난방 신축 건물에 대해서 개별 난방을 금지하고 전기로의 난방을 유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거를 도입할 거냐 아니면 도입할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전기본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즉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부문별로 필요한 전기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즉 모형을 통해 추정을 하였고 그 추정된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전부 반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절반 50%만 반영을 하고 전기화의 모습이 보다 더 뚜렷해지는 11차 계획, 12차 계획에서는 전기화로 인한 수요 부분을 전량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요가 집계가 되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개소수는 그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의 전량 반영은 그 개소수는 반영을 하되 각 데이터 센터당 사용하는 전력은 의향에서 수집된 자료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실제 한전에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 전기의 양, 즉 실적 자료에 근거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1차 계획에서의 수요 전망은 이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를 보다 더 그 고도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36년 기준의 목표 수요 최대 전력 목표 수요 118기가와트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매년 1.5%포인트씩 증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차 계획에서는 최대 전력이 증가한 율을 1.1%로 잡았습니다만 10차 계획에서는 1.5%로 잡음으로써 약 0.4%포인트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11차 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화와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좀 더 고려한다면 더 높은 증가율이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이 당초 2036년 기준으로 동계가 아닌 하계의 135.6기가와트로 예측이 됐고 여기에 수요 절감률 13%, 즉 0.87을 곱한 값으로 2036년 하계 최대 전력 118.0기가와트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예비율은 22%, 즉 기준 설비 예비율이라는 용어를 9차 계획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8차 계획까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9차 계획부터 적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피하고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기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준 설비 예비율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되 22%를 적용을 해서 118.0기가와트의 설비 예비율 22%, 즉 1.2를 곱하게 되면 143.9기가와트가 나오고 확정 설비가 142.2기가와트였기 때문에 신규 필요 설비는 그 차이인 1.7기가와트로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1.7기가와트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중간에 집단 에너지라든지 자가라든지 이렇게 열병합 발전이 곳곳에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모자란 용량이 있다면 차기 계획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7
기가와트는 결국 LNG 열병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이거의 건설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차기 계획에서 종합적인 수요를 좀 더 판단한 다음에 그 설비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전격 용량, 실효 용량 기준의 원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LNG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의 LNG 설비 비중은 약 36%인데요. 이게 30년에는 43.4%, 그리고 36년에는 44.7%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 비중 자체는 증가를 합니다만,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LNG 발전량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발전 설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발전 공기업의 28기의 석탄 발전소가 LNG로 연료 전환을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후 LNG의 개체는 이 비중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노후 LNG의 개체가 만약에 인허가가 나가게 된다면 아마 LNG 설비 비중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주요 전원별 설비 용량을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원전 24.7기가와트는 36년에 31.7기가와트가 되고, 석탄은 반면에 한 11기가와트가 줄게 되고, LNG는 거의 23기가와트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10차 계획의 원전을 보게 되면 원전 12개 수명 연장, 신한울 3, 4, 5기의 용량을 합해서 총 13.3기가와트가 9차 계획 대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13.3기가와트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전부 다 비분산형 전원이고, 이게 9차 계획에 없던 것이 10차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그 송전망 그 확충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부분은 23년에 32.8에서 36년에는 108.3으로 3배 이상 설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9차 계획 대비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은 3.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10차 계획에 의하면 매년 5.3기가와트가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보급량과 보급 속도가 10차 계획에서 더 빨라졌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어떻게 보면 대폭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통 보강도 중요하고, 또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10차 계획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육지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출력 제한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호남 지역의 신남원에 물리는 호남 지역의 그 태양광에 대한 올해 그 출력 제한이 들어갔다면, 내년에는 영남 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그 출력 제한이 들어갈 예정이라서 향후에 그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그 백업 설비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기에, 그 연도별로 그 초단주기, 그 다음에 장주기별로 구분을 해서 그 ESS, 즉 백업 설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여기에 비용을 추산하기로는 약 45조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한전의 적자가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향후에 이 45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은 소폭 늘어나고 석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는 뭐 늘어나는 뭐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LNG의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발전량 비중이 대략 30%보다 조금 작은 수준 29%대였는데 이것이 30년에는 22.9%, 36년에는 9.3%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LNG 발전에 수소가 혼소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설비 비중 한 45% 대비 발전량 비중 9.3%란 얘기는 가동률이 25%가 안 될 것으로 뭐 20%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수소 혼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폭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추후에 재생에너지의 그 보급이 혹시나 지연이 되거나 그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건설이 지연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 LNG가 담당을 해야 돼서 아마 예측한 것보다는 그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36년에는 LNG 발전량 비중이 9.3%로 담겨져 있고 이 수치가 어저께 확정 발표한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도 그대로 담긴 바 있습니다. 다만 15차 장기 천연가스 계획에서는 이 9.3%에 해당되는 LNG 발전량 비중에 따른 LNG 수요를 기준 수요로 잡고 수급 관리 수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변동성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그 여유분을 확보를 해서 향후 LNG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도 그 전력 수급에 혹은 발전용 LNG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어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발전량 비중과 관련해서 여러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관련해서 원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보급 목표 또한 이번에 당겨서 36년에는 분산형의 비중을 23.3%, 즉 23년에 14.4%에서 약 9%포인트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NDC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석탄 발전량 제약을 통해서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는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의 전력 개통 확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었고 동해안의 경우에는 1단계 4기가와트, 2단계 4기가와트 HVDC 사업을 1단계는 25년 6월까지, 2단계는 26년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력 개통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정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상에 이 서해안의 전력 개통 확충 방안이 중요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HVDC 망을 깔 때 육지가 아닌 그 바다를 이용해서 깔므로써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서해안 권역에 있는 다양한 발전 단지에서 해상을 통해 HVDC 망에 접속하고 그것이 수도권까지 공급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 아마 아마 다음 주에 확정돼서 발표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원전이라든지 저원가 기저발전원에 대해서는 VC를 도입을 해서 과도한 수익을 방지를 하고 또 수소나 ESS 등 저탄소 전원의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는 전용 거래 시장을 만들 것을 추진을 하고요. 여기다가 실시간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하루 전 현물 시장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현재의 그 비용 기반 CBP 시장을 PBP로 전환을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그 PPA로 활성화함과 동시에 그
그 중앙 경매 시장을 도입을 해서 그 중앙 전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민했었던 거, 향후에 해결돼야 될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개통보강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구차 계획에 없었던 비분산형 전원 원전 13.3GW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9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비해서 이 13.3GW를 수용할 수 있는 개통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개통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방안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하고 기부 체납을 하고 일부 이용료를 할인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의 망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은 한전이 하는 형태로 해서 일부 그 문제가 발생하는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통 제약이 상당히 심각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PPA를 허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 수도권의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동해안에 있는 많은 석탄 발전소는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 1년만 지나면 거의 다 가동이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신한울 2호기가 들어올 예정이고 곧 한울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신한울 그 3, 4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도 추후되고 하면 그 결국에는 이 동해안 권역으로 수요처가 이동하는 절차 어떤 그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석탄의 28기를 폐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서의 고용이나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마련되고 있질 못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현재 재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상에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명확하지 않고 재원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기후대응기금의 집행에서도 이 전환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금액은 좀 턱없이 작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LNG로 개최를 하게 되면 석탄에서 이제 고용이 절반 이하로 주는 문제 그리고 발주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발전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러한 지역의 어떠한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그러면 과연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결국 배출권 할당 수입을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배출권 할당 수입을 전환에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과정과 그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해외에서 수입된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할당 수입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석탄 발전의 전환을 위한 지역 경제 지원에 쓰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후속 작업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 LNG의 그 용량이 총 13.3GW로 공교롭게도 그 늘어난 원전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현재 이 13.3GW는 수급 계획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노후 LNG를 그러면 30년 도래했을 때 다 스크랩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LNG로 대체할 건지 아니면 이 설비들의 수명 연장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발전소들은 현재 분산형의 성격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역할을 해야만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산 터빈 실증, 수소 실증, 열병합의 경우에는 그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12기 노후 원전이 제때 수명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리 2호기가 4월 8일에 가동이 중단됐지만 수명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질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광역시인 부산과 울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결국 12개의 노후 원전은 분명히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수명 연장을 추진하되 결국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수명 연장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후속 작업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8개 노후 화력발전소를 LNG로 개최하는 것이 LNG 발전에 대해서도 지역 수용성이 떨어져서 현재 일부 발전기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노후 석탄의 LNG로의 개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이행 2030 NDC 이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석탄 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를 원활하게 하고 LNG 발전소의 수소 혼소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10차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현재 많이 해결이 되고 오히려 목표치인 암모니아 20%, 수소 50%보다 좀 더 상향된 실증도 현재 성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혼소 비율의 상향이나 전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발전소를 개최하거나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그 원료의 수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발전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유승훈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 전력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이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고 저희는 제1세션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1세션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에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는 이충호 전력연구원 원장님, 김희집 에너지 미래포럼 사무총장님,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 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쓰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함께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손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토론 일부의 제목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입니다. 이 주제가 참으로 컨트라딕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주제가 과연 정말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주제인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또 에너지 안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주제는 어쩌면
뭐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이쪽을 탄소 중립을 따르자니 에너지 안보가 울고 에너지 안보를 따르자니 탄소 중립이 우는 아주 모순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를 다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훈 교수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새 정부가 만들었던 지난 1월에 만들어서 지금 아직 태어난 지 넉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중심으로 이 두 주제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차 전력 수급 계획 자체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면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확보해서 에너지 안보가 확보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데 현재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 모두 다가 아주 고민하는 문제이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샤크가 왔었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계 모든 나라들은 급격하게 탄소 중립보다는 에너지 안보 쪽으로 균형추를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의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투자도 하고 R&D도 하자, 효율도 개선하고 절약도 추진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에너지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확보하는 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탄소 중립을 하는 척은 하자, 혹은 우리가 하는 척 한다고 인정되지 않게 열심히 하면서 하는 척은 하자. 그러나 에너지 확보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전 세계적인 지금 에너지로 관련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아주 세 분의 또 토론자를 모셨고 이 세 분의 그 데지네이트 디스커센터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저에게 주신 질문들도 같이 소화하면서 또 우리 발표자도 같이 대담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순서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장 이중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한전을 성토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토를 받지 않고 제가 그 전력 수급 계획에서 조금 비판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전기화가 2050년에 2.3배로 되어야 됩니다. 2.3배가 되면은 뭐 발전 설비들도 원자력 발전도 2.3배, 가스도 2.3배, 뭐 재생에너지도 2.3배 다 똑같이 늘어나야 되고 송전선로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이 전력 수급 계획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2035년부터는 화석연료차를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하나 사면은 10년 내지 15년 쓸 것이기 때문에 2050년 되면은 어떤 화석연료차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수명이 이제 10년, 15년 가니까 이제 그 전에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5년 정도, 40년에는 최소한 전기차를, 화석연료차를 팔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택은 어떠냐? 주택은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씁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지금 가스를 공급하면은 가스를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택에 가스를 공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 전력 수급 계획에 보면은 하계 피크가 동계 피크보다 많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를 전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동계 우리가 난방하는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스가 당연히 전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하계 피크가 아니라 동계 피크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이거 뭔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력 설비를 2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70% 80%를 하고 그걸 ESS에서 저장하고 뭐 비싸지만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장마 시절에 한 2주 정도 장마가 오게 되면 태양광도 없고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도 다 방전되고 그때도 우리는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화력 발전 내지는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전기를 다 공급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도 다 준비되고 원자력과 석탄 화력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다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대 부하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 수급 계획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냥 개인으로 이 전력 분야에 30년, 에너지 분야에 30년 근무했는 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최대 부하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잉여 전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부하도 봐야 되지만 최소 부하도 봐야 된다. 부하가 작을 때 잉여 전력이 많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또 최소 부하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재생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나가면은 1년 8,760시간을 다 시간대별로 나눠서 부하와 발전 공급이 다 원활하게 되는지, 또 발전기라는 것들이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을 그렇게 빨리 하지 못합니다. 최소 100%에서 최소 70%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고, 운전 변화하는 것도 1분에 한 3% 정도밖에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뭐 이렇게 부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탁 램프업 하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려 그러면 8,760시간을 다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슈퍼 컴퓨터 시대에 그거 못할 거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분산형 전원이라고 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계속 지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분산형 전원은 송전설로 건설을 줄여주는 것이 분산형 전원인데 지금 여기 재생에너지를 다 분산형 전원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메가 이상의 해상풍력은 아니라고 하지만 39메가의 해상풍력도 분산형 전원이고 전남, 전북, 영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도 전부 분산형 전원입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지고 오려면 송전설로 어차피 다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이라 하면 그 재생에너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아니면 뭐 5km, 10km 반경을 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분산형이라고 해야지 전남에 있는 거를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계획이 뭐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해상풍력이 0.14기가와트입니다. 우리 2030년에 계획이 14.4기가와트입니다. 우리 7년 동안에 100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이거 되냐고 진짜. 아니 뭐 되는 척 하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은 건지 자칫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상풍력을 진짜 14.4기가를 하려면 획기적인 제도 변화와 뭔가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국토부의 열병합 발전소 이런 이야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뭐 상사한테 물은 것도 없고 동료들한테 물은 것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병합 발전소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화력 발전소들을 개최할 때 용량을 더 늘리면 안 되냐. 왜냐하면 저는 2.3배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개최를 하면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병합 발전소들 때문에 그것들은 다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부 내지는 이쪽에 그 발전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용량을 늘려지 않고 그냥 개최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2.3배를 갈 수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한 좀 의심도 좀 들지만 국토부의 열병합 발전 이런 것들도 결국은 30년 있으면은 다 탄소 중립이 돼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수소 혼소나 암모니아 혼소를 고려하고 있는 건지 수명을 27년밖에 못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수급 계획을 할 때 그게 뭐 마음대로 들쭉날쭉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전부 다 가급적이면 국토부의 그 열병합 발전도 우리 산업부의 계획하고 맞춰서 다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지 뭐 이건 잘 모르니까 이건 내깔려두고 그냥 이렇게 배제를 해두면 어떻게 국가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틀리더라도 틀린지언정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담론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리에서 전기요금 얘기만 하다가 오늘 전기요금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웠었을 텐데 실제로 그 한전의 적자가 지금 하루에 채권의 발행 규모가 매일 1,000억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반을 1,000억씩 계속 매일 적자를 봐왔고 그걸 채권으로 메워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요금에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원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들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집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좀 더 총론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중호 원장님과도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데 저는 우선 지금 너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시장과 괴리돼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상황이 굉장히 편했던 가격도 싸고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시기에 정해진 정책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많이 정해졌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계획을 짜리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금 손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나 가스 요금을 보면 시장과 이렇게 괴리가 크게 우리가 해도 과연 되는 건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빨리 오른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원가를 우리가 어디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시장의 역습 이런 말이 있지만 시장이 작동 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정말 재정이 튼튼하다면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재정인데 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이 왜곡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인상은 안 하지만 오히려 국민한테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상태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지난 정부의 5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성대 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아주 편안하게 결정이 되고 사실 현실과는 좀 괴리감 있게끔 이제 많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저는 물론 에너지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이 무척 올랐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에너지 원가, 에너지 총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이 경제성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원가를 낮추는 많은 발표를 했는데 단순히 임금 경비 차원의 조정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구조적으로 저희가 지난 한 5, 6년간 좀 방만하게 생각해서 있었던 그런 구조적인 요소들을 좀 잡는 에너지 총 원가를 낮추는 아주 힘든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정책연구선임연구위원인 김남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남일입니다. 아까 유성훈 교수님께서 10차 이제 정기본에 대해서 아주 서머리를 잘 해주셔서 한번 더 리뷰를 할 기회가 되고요. 제가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편이 이제 도매시장에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실시간 시장이나 이제 보조 서비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문제는 이 도매시장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이 소매시장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전력시장 전반으로 전파가 되기 힘들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이 선진국은 이미 이제 전력시장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이제 기술적인 그 가버넌스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이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환영사에서 김정관 전 차관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담당하는 이제 정부의 이제 공무원들도 너무 이제 이런 무게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전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무게감에 좀 짓눌려 있는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나라 전력 산업과 시장 처지를 생각할 때 좀 새로운 이제 발상과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립프로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 혁신에 이걸 많이 적용하죠. 후진국이 이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개구리처럼 뛰어넘기 도약하는 거. 근데 전력 시장의 시장 제도 개선에도 우리가 너무 지난 20년 동안 못했던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스킵해도 되는 거, 요걸 이제 분별을 먼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차 계획을 보면서 전력시장 제도 파트를 보면서 저는 크게 지금 시점에 한 두 가지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직접 PPA 제도고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같아요. 직접 PPA 제도는 이게 도매하고 소매를 문제, 요 판매 개방, 판매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촉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PPA 부분하고 ESS 이런 거 입찰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정부가 여기 이 두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힘을 이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대로 직접 PPA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제 생각은 이제 이 망 이용 요금 제도입니다. 송배전망 이용 요금 제도.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 송배전 요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선진국은 전체 요금에서 한 30% 좀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 뭐 1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 못하고 실제로 송전망 건설을 위해서 토지 수용하는데 그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잘 건설도 안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송배전 이용 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전에서 뭐 직접 PPA 한다고 해놓고 이 당사자에 대해서 별도 전기요금표를 제시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전에서 이런 요금표를 제시한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이유는 송배전 이용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 우회하는 이제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 두 번째 이제 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이것도 이제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9차 계획을 보면서 9차에는 여기 들어 있었어요. 이 재생 발전장 입찰 제도 여기에 이제 들어 있었고 VPP를 이제 통합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서 이걸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그 중간에 21년도인가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서 여기 중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도 실무 안으로 이걸 뺐다가 지금 이제 10차에 보면 아까 유승훈 교수님 발표 자료에 수소와 ESS의 전용 거래시장 개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애둘러서 이제 가고 있지만 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을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를 이제 장기에 뭐 용량을 입찰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VPP 형태로 하루 전 시장에서 단기에 ESS 입찰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이 시점에 꼭 정부가 모든 거 다 하려 하지 말고 이 두 개는 꼭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분께서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발표를 워낙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평소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플로어의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갖고 디스커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10차 전력 수급 계획은 5월에 들어선 정부가 있었고 지난 1월에 1년이 채 안 된 상태 내에서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아까 차분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여건이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정부는 탈원전을 탈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원전을 상당히 올려야 되겠다고 비중을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걸 하나의 축으로 삼고 있었고 또 NDC 40%라는 게 아주 하나의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줄일 수는 없다. 줄인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마이너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석탄은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뭐 전혀 변화 없이 더 줄이는 쪽으로 갔고 가장 심각한 건 LNG 발전소입니다. LNG 발전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현재 발전용 LNG 수요가 한 2,300만 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숫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36년에 앞으로 10몇 년 후인데 그때 아마 가스가 한 1,000만 톤쯤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발전용 LNG가 지금은 2,300만 톤 정도 쓰는데 앞으로 10몇 년 후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3,000만 톤을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아주 어이없게도 1,000만 톤 정도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리부터 판단을 해서 미리 투자하고 미리 결정을 해서 조금 더 싸게 현명하게 우리 에너지 설비를 가지자 하는 게 계획의 가장 핵심이고 그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가스 계약을 갑자기 나중에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비싼 설비를 갑자기 줘야 된다든가 혹은 스팟 시장에 가서 아주 바가지를 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에너지 문제를 우리처럼 에너지는 나지 않은 나라가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쓰는 나라가 에너지를 나지 않으면서 많이 쓰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난방비 폭등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보지 않아도 이번 여름쯤에는 냉방비 때문에 또 한 번 엄청난 파동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가 누진제 개편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리고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산층들이 쓰고 있는 냉방의 수요가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여름에는 어떤 기상 조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파동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번, 이번 계획은 이미 발표가 났고 다 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어떤 형태로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이 세션의 주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에너지 믹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쪽으로 계획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로어에서 사실은 미리부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문도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각각 어떤 분이 대답할 것인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띄워주시죠. 질문에 앞서서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큰 단점은 전력 생산의 불균형에 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수준의 경제성 현황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유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윈드 유럽 2023이라는 행사를 방금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에서 특히 해상 풍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방금 다녀왔는데 거기서 마침 요 주제와 관련돼서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상당히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원가가 비싼데 그 재생에너지 특히 그 풍력 같은 부분들, 해상 풍력 같은 부분들이 그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그 빠른 혁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논의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이 경매제도를 아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을 10년 전부터 시행해가지고 이 시장의 혁신을 갖고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우리도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재생에너지의 경매제도를 시급히 좀 받아들여가지고 혁신도 일어나게 하고 또 보급도 늘어나게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하나가 유럽은 생산만 많이 하면 유럽 전체가 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걱정 없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 굉장히 고립된 유일한 그 전력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남는 전기가 있다면 우리는 버리거나 또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이 저장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2036년에 저희가 한 27기가와트의 전력 저장 장치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저장 장치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산업부에서 저장 장치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장만 했다가 팔면 REC 5개를 주는 이런 황당한 정책을 써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것은 일몰이 됐는데 이 저장 장치에 대한 비용을 철저히 저희들이 그 LCOS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단기 위주의 저장 장치는 계속 리튬이온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중장기 저장 장치로서는 원가를 비교를 해보면 양수발전,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자력 때문에 많이 써왔던 양수발전 같은 것이 얼등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짤 때 좀 철저히 LCOS에 기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언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같은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 많이 하지만 다른 나라들 태양광 많이 할 것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호주나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봐도 태양광을 10% 이상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재생에너지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태양광 한 60, 70%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수력이고 풍력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딱 정해진 시간에 해가 떴다 지기 때문에 그 양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면 저장하거나 커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15%좀 되면은 재생에너지 더하기 ESS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ESS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저 오면서도 계속 스터디를 해봤는데 한 서너 배, 태양광보다 한 서너 배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은 한 30년 쓰는데 ESS는 한 10년밖에 못 씁니다. 사실 10년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따져보면은 태양광 100원 들면은 ESS는 한 1000원쯤 드는 걸로 맞는지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ESS하고 조합을 해가지고는 이거 되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조금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또 신뢰성 있는 걸 확보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근에 한 뭐 30-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자원이 전기차에도 많이 쓰고 우리 뭐 노트북, 스마트폰에도 쓰고 또 ESS에도 다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이 많기 때문에 언제 리튬 가격이 올라서 ESS를 우리가 확보하는데 에러를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말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리백 차원에서 전력 구매제도 PPA 제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요금 제도는 원가와는 거리가 멀다. 수요자에게 높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PPA 시장에 대한 이점이 없다. PPA 제도의 개선 방안은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뭐 유성 교수님 혹시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직접 PPA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접 PPA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포인트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망요금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제3자 PPA나 직접 PPA나 중간에 어차피 이 망요금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망요금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면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이 직접 PPA가 이 성공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직접 PPA 확대가 되면 한전에서는 그 패스로 되는 이제 망요금만 가져가게 되는데 이 망요금이 너무 낮으면 한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직접 PPA가 활성화되는 게 그렇게 달갑진 않은데 그 수익을 받게 되는 이 부분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논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저기 지금 뭐 이 송전 한전 적자 문제하고 이 송전망 이 건설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한전 적자가 많은데 이 송전망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소비자 요금표가 그 발전, 송전, 배전, 판매가 이 기능별로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기능별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꼭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전에서도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이 송전 비용하고 배전 요금을 따로 분리를 해서 산업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지금 고시로 이제 돼 있으니까 제출하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죠.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그 수준이 또 적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이제 드린 대로 한전에서 이 별도의 이 요금표 같은 이런 이제 이 부분은 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은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알리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리뉴어블로 하는 전기를 쓰고 알리백을 쓴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의 어떤 전기를 쓰는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마치 돈을 더 적게 내야 되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정부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CF백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본 프리라 하면 우리가 리뉴어블에다가 원전을 포함을 해서 결국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기가 이 사정으로 봤을 때 알리백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지만 CF백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CF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본을 배출하는 전원으로부터 만든 전기와 카본을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부터 만드는 전기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요금을 구분을 해서 카본 프리 요금제를 일종의 프리미엄 요금제처럼 더 높게 가격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걸 선택하게 하고 다만 그것을 이제 실제로 탄소를 감축했던 하는 활동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그게 서티파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CF100을 갖고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쪽으로 모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망 정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여력이 없는 만큼 민간 자본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앞으로 송전망, 변전소, 건설 물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전력 개통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력시장 제도의 개혁도 불가능해 보인다. 전력망 민간 개방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뭐 대답을 예. 예.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이 다음 주에 발표가 나면 아마 해당되는 내용이 좀 일부 담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좀 쟁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민간이 일부 구간을 참여해서 한 이후에 기부 체납을 하고 나중에 이용료를 이렇게 깎아주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그 민자 고속도로나 뭐 우면산 터널처럼 아예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이용료까지 받으면서 운영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송전망 건설이 원활하게 되면서 또 공익에도 부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거기서 합리적인 방안이 결정이 되면 민간의 참여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고 적절하고, 그게 송전망 건설이 조기에 확충되는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한전의 적자 문제의 규모가 워낙 커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이 이전에 전력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바뀌어야 하고 그 바뀌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는 송전선도 지금 아주 부족하고요. 호남에서 오는 것도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큰 걸 2개를 짓겠다고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계획에 의하면 약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설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발전소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송전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갖고 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그 업체에게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고 국토 전체의 어떤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산하건대 송전망과 관련된 투자비가 50 몇 조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32조 적자가 났고 올해도 또 적자가 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로 지금 막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고, 과연 우리가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올려서 다시 그런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논란을 보듯 현재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요즘 전기요금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그런 생각 다 드시리라고 믿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규제기구가 출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정부가 만들었던 정책 기조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걸 아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과제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김만일 박사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제가 이제 진행되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근데 내용은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이제 여러 이 전문가분들이나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 좀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규제 기구가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제도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그와 아울러서 저는 이제 우리 최종 소비자 요금에 이 독립적인 의사결정 이런 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의 송전망 구조하고 아까 제가 PPA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만약에 독립적인 이제 기구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서 조금은 이제 송배전 요금 부분의 투명성도 같이 이제 봐야 되겠고, 지금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P2G라든지 V2G라든지 섹터 커플링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전력, 가스, 열 다 통합되고 하는데 이걸 이제 같이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제도가 아직은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기구가 조금은 정책 기능도 같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보장이 되는 이 독립된 좀 규제 기관이라면 저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부분에서의 정상적인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정치권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고 물가와 관련된 당국이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게 우리 전기요금 결정의 현실입니다. 그게 가져온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작년도에 32조의 적자였고, 어쩌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사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정부가 손을 놓는 일입니다. 전기요금에 개입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전기요금을 개입하는 게 무슨 권한이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이 서구에서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규제 바디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원래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 일부의 제목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에너지 안보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너무 외길 일변도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인포메이션 에이전시라는 기관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아웃룩하느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그게 미국의 정부에 소속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에도 미국의 주종 에너지는 석유와 가스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어디에도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서구의 사회들은 대부분 다가 어떤 국가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다 맞추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플래닝에 굉장히 의존하고 설계주의에 의존해서 에너지 미래를 보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해 앞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획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원화된 세상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계획이나 정부의 어떤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탈원전이라는 아주 어이없는 정책도 했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폐해를 회복하는 데도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에너지 계획,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런 데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다원화된 세상에서의 어떤 시장의 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0.0분이 남았네요.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이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유승훈 교수님, 세 분 토론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